희한하게도 결박하질 않았어요. 지금 이 피해자가 소리치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제압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살의 미연 씨는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2005년 8월 12일. 그날은 부산에서 친구가 올라와 사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등을 하며 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친구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던 상황이었고요. 박미연 씨가 사는 서초동 오피스텔에서 하룻밤 자고 오전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분명 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던 미연 씨와 친구 가영 씨. 그런데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112에 긴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연 씨의 친구 가영 씨였는데 그녀는 사람이 죽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끝으로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미연 씨의 집이 있는 오피스텔 4층에 금세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들. 그들이 마주한 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미연 씨와 친구 가영 씨였습니다. 미연 씨는 침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신고 전화를 한 가영 씨는 피범벅이 된 몸으로 침대 밑에 누워 혼절해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가영 씨. 중상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미연 씨와 가영 씨는 칼로 여러 번 공격당해 상처가 깊었습니다. 상처의 모양, 크기로 봐서 같은 칼에 공격당한 것 같았습니다. 오피스텔 안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은 상황.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생존자 가영 씨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충격 때문에 혼절을 반복했고 횡설수설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남자가 있었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침입한 괴한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일단 파악됐고요. 집에서 없어진 금품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강도 목적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안은 물색흔이 전혀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미연 씨가 살던 오피스텔은 내부로 들어오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보안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미연 씨의 집 현관 역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주변인과 오피스텔 주민들 탐문에 들어갔고 사건 현장의 지문 감식과 건물에 설치된 CCTV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피스텔은 총 320여 세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출입구 CCTV에는 2000명 이상의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있어 CCTV로 용의자를 찾는 건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이렇다 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일한 생존자 가영 씨의 진술에 기대야 하는 상황. 수사팀은 초조한 마음으로 가영 씨의 상태가 안정되길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 신부 미연 씨가 살해당하고 가영 씨가 큰 공격을, 심한 상해를 당한 사건인데요. 먼저 신고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고 아침에 오전 9시 30분에 연락이 오고 그리고 침대 위에서 사망자가 발견했고 침대 밑에서 피 흘리고 계셨던 생존자 가영 씨가 계셨고요. 흉기에 여러 번 둘 다 공격을 당했는데 같은 칼을 이용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공격으로 봐야 될까요? 9시 30분에 112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아마 그 전화는 이 신고한 분의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겠죠. 여기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은 본인도 칼에 찔렸잖아요. 근데 본인도 칼에 찔렸는데 아마 치명적인 형태의 동맥이나 이런 데를 공격당한 건 아닌 것 같고 비치명적 부위를 공격당해서 쓰러졌다가 깨어나서 이런 형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거 설명이 필요하냐면 신고자가 살았고 옆에 있던 친구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주요 공격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요 노린 타겟이 누구냐. 그렇죠. 네. 주요 공격자의 주요 타겟이 누구냐. 네. 이런 걸 판단하고 그럼 신고한 사람은 어떤 위치냐. 신고한 사람이 공범이냐?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일한 피해자인데 치명적 부위를 비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이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상황을 분석하는데 네.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을 못하면은 네. 애초에 사건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은 신고한 분은 생존하셨고 네. 또 말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의식이 있을 정도면은 이거는 치명적인 공격은 아니고 글쎄 초기에 칼을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칼을 맞은 것보다는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행히 공격자로부터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서 더 이상의 공격을 안 당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에 이런 공격을 침입 공격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네. CCTV도 많고 출입구 이건 뭐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이런 현대화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부자라는 얘기잖아요. 혹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네. 아니면 관계자. 네. 이제 참고로 이제 2005년 이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네. 비밀번호 도락 그때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때도 뭐 몰카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몰카 같은 것이 일상화되진 않았죠. 다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번호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네. 그런 것들을 좀 여러 차원에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물색흔이 없고 없어진 금품이 없다. 그리고 이제 도어락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다라는 생존자 진술이 있기 때문에 언제 침입을 했냐, 어떻게 침입을 했냐, 이 두 가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새벽까지 보통 뭐 새벽이라면 한 4, 5시? 8월이니까 4시만 5시만 돼도 좀 화나죠? 그러니까 아마 안심하고 좀 환해졌으니까 안심하고 밝아졌으니까 밝은 때에 누가 침입하느냐라는 생각에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이 생각 자체가 좀 흐려졌을 수 있다. 시간 확인을 꼼꼼히 안 했다. 확인하지 않았을 수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은 자동으로 닫히는 게 네. 흔할 텐데. 도어락이니까요. 그러니까 놔두면 그냥 닫히는 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2005년에는.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닫히고 그냥 닫아야 닫히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그 금품이 없어지지 않았다, 물색흔이 없었다라는 건 일단은 뭐 뒤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목적이 이제 절도는 아닌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절도를 이런 오피스텔에 한다. 그러니까 절도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고 공격할 네.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제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성범죄 혹은 뭐 치정 아니면 가장 유력한 건 성범죄겠죠. 강간이라든가 네. 강도 강간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높겠죠. 2명이 여성 2명이 있는데 성범죄자가 들어갔다. 근데 2명이 있으면 좀 심적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그렇지도 않아요. 네. 2005년부터 2010년, 12년까지 그 한 10년 왔다 갔다에 네. 그렇게 연쇄 강간범들이 많았던 것 중에서 한 명일 경우도 되지만 2명일 경우도 별로 무리 없이 들어가서 네.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빠르게 제압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제압하고 그를 인질 삼아서 이런 경우 때문에 네. 2명이라고 딱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영 씨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나갔고 일단은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위에 침대 위에 있는 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확인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나 집중되어 있다. 공격의 어떤 타겟으로서.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주요 네. 타겟이고 네. 여기 알람 소리가 들었다는 것이 보통 알람 소리는 5시 아닌가요? 본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데일리하게 맞춰놨는데 까먹고 안 끄고 그냥 그러면 보통 출근하면 뭐 6시 정도. 근데 본인들은 약간 새벽이니까 네. 5시에서 6시 사이가 범행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때 침입했는데 알람이 울려갖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가영 씨의 상태가 점점 호전이 됐습니다. 수사팀은 그날 있었던 사건의 전말 가영 씨에게 듣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오랜만에 만난 가영 씨와 미연 씨는 새벽녘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든 두 사람. 새벽 5시 30분경 미연 씨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고 가영 씨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람을 듣고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영 씨는 순간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침입자가 침대 쪽으로 오더니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고 그 순간 깨어있던 가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선 남성, 엉겹결에 비명을 지른 가영 씨. 그러자 침입자는 들고 있던 흉기로 가영 씨를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영 씨는 복부, 등을 비롯 총 7군데를 찔렸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기 시작했고 곧 가영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영 씨는 혼절하기 전 친구 미연 씨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눈을 떠보니 자신은 침대 밑에 쓰러져 있었고 미연 씨는 침대 위에서 사망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가영 씨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9시 30분. 범인은 최소 몇 시간은 현장에 머물며 범행을 하고 뒤처리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분이 피를 많이 흘리며 의식을 잃으니까 죽은 줄 알고 범인이 침대 밑으로 밀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피해자분은 침대 위에서 칼에 찔리고 끈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사망해 있던 미연 씨는 옆구리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렸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가영 씨는 칼로 살해하려던 범인이 미연 씨는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입니다. 시신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뚜렷했고 머리와 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욕실도 일부 물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손과 발도 테이프로 결박당한 흔적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테이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끈과 칼 등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고 심지어 침대 시트는 일부가 도려진 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범인이 침대 시트를 가위로 잘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사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범인을 특정 지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현장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지문이나 머리카락 하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오르는 걸 보고 이거 보통 놈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도 대범하게 현장에 남아 뒤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범인. 그는 범죄의 경험이 많은 범죄자인 것일까? 아니면 그저 꼼꼼한 성격의 사람인 것일까?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네, 증언 바탕된 재구성이고요. 낯선 남자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침대 쪽으로 왔는데 눈이 마주쳐서 비명을 질렀고 그때 본인을 공격을 했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사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또 밀쳐서 밑으로 떨어뜨리고 공격을 하고 이런 당시 추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알람이 울렸다. 근데 그럼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범인은 들어와 있었던 거죠? 네. 그죠? 어떻게 들어왔을까? 일단은 그럼 번호키니까 번호키를 이전에부터 이렇게 알아두고 네. 들어왔다. 근데 이제 여기 두 명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오피스텔에 혼자만 사는지 지금 아마 이 친구분이 놀러 온 거니까 혼자만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두 명 있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당황스럽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눈이 마주쳐 갖고, 그러니까 우연히 알람이 울리고 깼고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약간 보니까 마주쳐서 바로 공격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실제로는 어떤 그 치명적 부위는 아니었죠.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분이
겠죠. 이 공격 부위가 복부 등이거든요. 복부하고 등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떤 의도로 찔릴 수 있는 부위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누워 있었거나 이렇게 옆으로 있을 테니까 공격을 하고 비틀면서 찔렀는데 바로 근데 이제 그때 돌아가신 분은 옆에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같은 침대 쪽에 있었는지 같은 침대에 나란히 있다가 이 가영 씨가 공격당하고 밑으로 밀쳐진 것으로 좀 파악이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짧게 몇 번 찌르고 그러다가 이제 비틀어져 갖고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깨어나니까 네. 다시 그 사람을 공격한 그러면서 이 먼저 공격한 분은 이게 밀쳐진 형태 되죠. 네. 그런데 어쨌든 무력하게 됐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 공격한 돌아가신 분을 공격해서 제압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왜 끈으로 교사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망하신 예, 분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대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죠. 칼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교살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실제로는 칼로 찔린 건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 상황으로 보면은 또 성범죄의 흔적이 많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칼로 찔른 거는 제압용이고 그 다음에 성범죄를 하고 성폭행 뭐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살아있는 사람을 교살했다. 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요한 공격자나 주요한 동기는 성범죄인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범인의 그 행동을 봤을 때 지금 씻긴 것 같아요. 피해자 몸이 젖어 있고 욕실에도 젖어 있고. 뭔가 이 단순한 성범죄라기보다는 좀 가학적인 형태의 행위를 지금 이게 했어야 맞는 거다. 그러니까 침대에 머리와 몸에 물이 젖은 시신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이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흔적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가학적인 성적 공격을 했을 가능성을 지금 여기서 추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05년, 6년, 7년쯤에 이런 류의 연쇄강간범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강간을 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너 먹어 묶어놓지 않고 협박하면서 네.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이렇게 가지고 막 마치 그 고양이가 쥐 다루듯이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네. 뒤에 또 강간을 하고 또 씻기고 이런 형태의 연쇄강간범들 그 시기에는 여럿 있었어요. 네. 이거 보니까 제가 이 사건의 흐름을 보니까 이 똑같은 놈인데 이런 생각이 너무 그 옛날 생각이 들어갔고 네. 근데 얘는 또 희한하게도 결박하질 않았어요. 네. 그 결박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범죄 경험치를 얘기를 해요. 즉 지금 이 피해자가 소리치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제압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참 못할 소리가 있는 거는 네. 이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 이 친구분도 네. 저는 사실 성범죄를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여기엔 기록이 없지만 네. 느낌이 좀 오시죠.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 돌아가신 분이 주요하게 여기서는 이제 범행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반복됐다고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범인이 주요한 타겟이 이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공격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공격한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을 공격한 건지에 대한 것을 봐야지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쇄강간범인지 아니면 바로 대상이 확정된 일종의 타겟된 강간범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신제 시트 오려가고 지문 머리카락 증거 발견 안 되고 현장에 도구가 없다. 이런 것들은 역시나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근데 숨겼다고 하면은 네. 숨겼다고 하면 오히려 시트를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네. 시트가 굉장히 무거운가요? 부피 문제 때문에 뭐 혹시 오린 것인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심심대 시트가 그만큼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여기서는 네. 가위를 잘 나갈 정도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는 네. 트로피나 수비니어 같은 기념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이런 제가 왜 계속 연쇄강간범 2005년도 연쇄강간범 얘기를 하냐면 이런 놈들은 그때 그걸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강간한 그 상황의 어떤 상황에서 그 시트를 묘하게 잘라서 보관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네네. 자,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수사팀은 초조해졌습니다. 미궁에 빠져가고 있는 수사 어떻게 이어졌는지 당시 상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것 외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 탐문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피스텔 주민들은 피하려고만 할 뿐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협조적이었던 주민들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가영씨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낸 것이 그나마 얻을 수 있는 큰 수확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요. 키는 170cm 정도로 크지 않았고 둥근 얼굴이었는데 볼트 안경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범인의 인상착의가 나오자 수사팀은 다시 한번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알리바이가 없는 등 수상한 남성 6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던 중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남아있던 침대 시트와 사망한 미연 씨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곧 국가수는 DNA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용의자들 중에 범인을 특정해서 DNA 비교만 해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보여줬더니 피해자가 한 사람을 지목하더라고요. 가영씨는 6명의 용의자 중 범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미연씨의 이웃인 오피스텔 주민 28살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초반에는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행동과 알리바이 때문에 수사팀이 눈여겨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광고 업계에 종사한 적이 있던 김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사망한 미연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던 것입니다. 미연씨는 복도 제일 끝방에 살고 있었고 김씨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직이었던 김씨는 경찰이 사건 조사를 하는 중에도 회사 면접을 보러 다니는 등 그저 평범한 청년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워하는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그는 바로 옆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다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귀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가영씨의 진술 및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수사팀은 김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굳혔습니다. 곧 김씨의 입에서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째 되던 8월 23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이 김씨와 일치한다고 나와 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수사 상황, 유력 용의자는 옆집에서 살고 있었던 28살 김씨였는데요. 생존자 가영씨가 범인으로 이제 사진을 동영상을 보고 지목을 했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한 정액 DNA도 일치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네. 바로 옆방이잖아요. 네. 그러면 5시 반부터 6시 그러면은 8월이에요. 네.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이 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물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못 들었다. 네.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옆방에서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고 사람 하나가 칼에 찔렸는데 별로 감정적 동의가 없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네. 그죠? 그리고 시간도
5시 반부터 6시, 7시, 8시, 그리고 결국은 9시. 119, 112도 오고 막 난리 치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을 했을 거예요. 네. 경찰이 봐도. 그리고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뭐 제가 해도 그냥 아무 경찰이 해도 금방 저 용의점을 했었는데 네. 좀 희한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범인은 피해자를 씻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액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이 사건에 사실 얘기하지 못하는 상당히 심각한 네. 성범죄의 정황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액이 다른 곳에 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씻긴 부위가 사실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나타난 거였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범인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으면 시트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시트의 그 부분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 범인이 시트를 잘 나간 시트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와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연동이 되는 거다. 이게 옆집이란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성범죄자다 혹은 성범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주지는 타겟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뭐냐면 자기 신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때문에 바로 옆집으로 들어갔다는 건 사실 특정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 여성을? 그럴 수도 있고 네. 옆에서 들려오는 여자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네. 그게 각성이 됐을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 네. 단순한 성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성범죄자 이론에 따르면은 자기로부터 가장 먼 곳에부터 가까이 들어오는 원거리론, 이것이 이제 성범죄자의 그 뭐 이론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는 거의 공격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거리론인데, 근데 특이한 어떤 공격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범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성적 각성 때문에 바로 공격하더라. 그러니까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일 수 있겠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아마도 이 두 여성이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는 2명의 여성을 노린 것이 아닐까. 이건 본인의 약간 성적 뭐 예, 각, 예, 예. 그런 것 가학적. 때문에 네.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독특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살아나신 분이 네. 빨간색 운동화를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다른 것보단 빨간색 운동화죠. 왜냐? 누워 있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해 갖고 쓰러졌는데, 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그 범인의 운동화를 보겠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전제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있고 네. 침대 밑에, 그러니까 각이 안 맞는 더 낮은 곳에 있는 운동화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어렵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공격 당해 갖고 네. 쓰러져서 정신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정신스럽게 깨어났을 때는 범인은 없는 상태예요. 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뭔가 본인이 말하지 못하는 그렇죠. 기억이 있는 순간이 있었다. 그래야지 네. 이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살인을 하고 계속 매일 술을 취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회피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이런 행동을. 글쎄, 그거보다는 네. 술에 취해서 이렇게 오면은 네. 경찰이 이렇게 탐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렇잖아요. 술 취한 놈을 어떻게 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뭐 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멀쩡히 들어오면 얘기 좀 하시죠.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영악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이 시신에서 자신의 정액이 발견됐는데 이제 5일 동안 부인을 합니다. 자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로 부인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그냥 성관계 했다 말고 외에는 뭐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 이후에는 결국은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DNA가 나왔다고만 했을 거예요. 네. 어느 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경찰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사실
그 여자랑 그 전날 뭐 이렇게 성관계를 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눈칠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압박해 들어가면서 사실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백을 받아냈을 수 있죠. 이런 애들은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결국은 자백을 했는데요. 김 씨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인지 그가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옆집에 살고 있는 미연 씨를 오가며 단지 두세 번 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연 씨를 보고 청순하게 생겼다며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김 씨.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잔인하게 미연 씨를 살해한 것일까? 이번에도 또 회사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어 오피스텔에서만 지내고 있었던 김 씨. 그는 어느 날 도통 잠이 안 와 한참을 뒤척이다가 담배를 피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김 씨는 현관문이 잘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조용한 복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인 김 씨는 그 소리가 바로 옆방 미연 씨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삐그덕거리는 침대 소리가 들리고 신음소리도 들리고 뭐 흥분도 되고 호기심도 생기고 복도 끝에 창문에서 담배 피면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김 씨는 그런 경험 이후 미연 씨를 성폭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 언니와 살던 미연 씨는 언니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약혼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와 한 달 정도 같이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혼자는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매일 새벽 4, 5시경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피해자가 새벽 4시 이후에는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용의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하기 위해 매일 새벽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며 미연 씨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새벽 4, 5시면 약혼자가 떠나는 것도 이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8월 12일 새벽 5시 30분경 김 씨는 그날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미연 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닫혀 도어락에 잠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방에서 잠들어 있던 미연 씨와 친구 가영 씨. 김 씨는 친구가 있다는 건 모른 채 미연 씨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칼을 챙긴 김 씨. 그는 미연 씨가 잠들어 있을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의 가영 씨가 눈을 뜨면서 비명을 지르자 그녀를 마구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며 기절한 가영 씨를 보고 죽었다고 생각한 김 씨는 그녀를 침대 밑으로 밀쳐 떨어뜨린 뒤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는 미연 씨의 옆구리와 팔을 찌르며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하던 김 씨는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습니다.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변태 행위도 했고요. 성폭행 끝나고 나서 피해자를 욕실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고 또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김 씨는 3번이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범행이 끝날 때마다 피해자를 욕실에 데려가 몸에 묻어있는 자신의 체액과 정액을 물로 씻었습니다. 미연 씨는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곧 결혼을 하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김 씨는 미연 씨의 손과 발을 준비한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네, 모두 이 범인의 주장에 따른 재구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연 씨를 명확히 하죠. 네네. 미연 씨를 한 2-3번 본 것인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약혼자랑 잠자리하는 소리를 듣고 성폭행을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하는 그건 동기네요. 본인의 주장이죠. 네. 그건 뭐 신뢰할 수 없고 네. 이제 뭐 당연히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죠. 즉 거기서 일정 정도 소리가 들렸을 때 문 바깥으로 그 소리를 어느 위치에 소리가 들릴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는 이 범인이 방 안에서 얇은 데에 귀를 대고 청진기 같은 걸 대고 그것을 오랫동안 소리를 듣고 각성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뭐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네. 이 범죄의 원인이 저 여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연쇄강간범이나 강간범들이 하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분명한 거는 요때 했는데 이 범인의 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은 자기는 그랬잖아요. 보통 4, 5시쯤은 약혼자가 떠나는 걸 파악했는데 분명히 그러면 그때 친구가 와서 네. 놀고 있다는 걸 소리가 들리고 알잖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목소 나왔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이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네. 공격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 2명이 있을 때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위험이 부담이 적잖아요. 네. 근데 얘는 2명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 자체가 네. 얘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의도성이랑 관계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냥 우연히 문이 열려 있어서 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청테이프 놓고 이거 미리 준비해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연과 준비가 말이 안 맞는 말도 거잖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계속 준비가 돼 있었던 놈이라는 거예요. 본인 얘기에 따르면 성폭행 범행할 때 3번에 모두 체외 사정을 해서 그걸 끝날 때마다 욕실에 데려가서 그걸 씻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망한 이후 3시간 정도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증거 인멸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침대 시트 가위로 오렸고 떨어진 머리카락 채모 다 주웠고 그리고 팔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을 했다가 그걸 떼냈다. 뭐 그 수거해서 나왔다. 낚시 가방에 넣어서 한강에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좀 이상하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강간할 때는 안 묶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노끈으로 목을 조를 때 청테이프로 묶었다는 묶었다. 거잖아요.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가학적인 여기 뭐는 체외 사정이라고 하는 건 지 말이고 네. 여긴 지금 이상으로도 말씀드리기 매우 어려운 사디스틱 그러니까 가학적 성적 공격이 아주 그냥 굉장히 수위가 높은 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알면 굉장히 정신적 충격받을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지만은 네. 그 행위를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씻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 그러니까 이런 놈은 진짜 MTC 같은 데 넣어야 되는데 근데 지가 말하는 것처럼 뭐 체외 사정이고 씻기고 뭐 했다는 건 이건 싹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인 건 아마도 이 강호순 같은 애들이 한 것처럼 강간을 하면서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러 일부러. 과학적으로. 그랬을 가능성.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네. 뭐 이렇게 그냥 증거 인멸용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기엔 말이 안 맞는 게 증거 인멸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확실하게 죽이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목격자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가 반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위해서 미연 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 같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김 씨는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던 부모님 밑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모자람 없이 자랐다고 알려졌고요. 당시 28살이었던 김 씨 무직이었는데 6개의 회사에 총 다녔었던 경험이 있고요. 모두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 경험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뭔가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잦은 이직. 네. 짧고 한 달, 2달. 네. 감정이 피상적이고. 네. 공격에 대해서 특별히 무감하고. 네. 정확히 들어맞죠. 네. 이놈.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놈이 왜 여기 오피스텔로 왔지? 그럼 이 오피스텔에 다른 피해자는 없나? 네.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데 갑자기 만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사간 젊은 여성은 있나? 경찰은 이걸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시다시피 이건 공간 점유형 범죄예요. 앞서 이제 김 PD님 말씀하신 성범죄자는 가장 먼 것부터 시작해서 한다는데 네. 트래퍼는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 주변에 덫을 파놓고 피해자들을 공격한 후에 그것을 이동하는 형태를 취하는 유형 같아요. 네. 이놈은. 그러면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서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젊은 여성들을 찾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수강간일 살인으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요. 우발적 살인 주장합니다. 항소하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합니다. 재판부는 결과가 중하고 치밀하게 흔적을 제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형을 선고합니다. 현재 김 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이 판결도 안타깝죠. 왜냐? 여죄를 전혀 수사하지도 않았고 네. 우발적 살인이 배제됐다고 하지만 이 우발적 살인이 받아들여진 거죠. 왜? 얘가 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강간을 하고 강간을 좀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말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네. 근데 사건의 본질은 가학적 강간 살인을 하려고 강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이 참 바보들이 많은 게 그거에 대한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강간과 그로 인한 증거 인멸에 대한 살인을 분리하기 때문에 형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사실은 이놈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놈이거든요. 네. 보세요. 그리고 여죄 수사도 안 됐어. 동기도 지금 전혀 수사가 안 됐어. 이놈은 동기가 뭘까요? 여기까지만 보고는 100%는 알 수 없을 것 알 수 같긴 없어. 한데. 근데 이걸 네. 이런 놈들은 수사했어야죠. 왜냐하면 네. 동기를 찾아야지 여죄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피해자분은 진짜로 이제 결혼을 3개월 그러니까요. 옥전에 두고 행복해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 4-5시간 동안 당했을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 이런 개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인데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놈은 무기징역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움과 찜찜함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